수업이 얼마 남지 않은 기쁨의 목소리가 아닐까 합니다. 다음 주 마지막 수업을 하고 나면 기말고사 그리고 방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막바지에 들어선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수업에 집중해 봅시다. 오늘 수업할 주제는 이비즈니스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달을 하면서 기업의 경영 수행 방식, 비즈니스 실행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그 이후에 너무나 빨리 바뀌는 세상을 따라잡지 못해서 뒤처지는 기업도 생겼습니다. 반면에 이 변화에 편승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도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제품 판매의 추가적인 채널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마케팅이나 서비스 또는 인력 채용 등 여러 방면의 기업의 활동들이 인터넷 기반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고객에 대한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유연해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이비즈니스 환경에서 정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보시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을 통해 이비즈니스의 정의와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이비즈니스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습 내용은 이비즈니스 개요와 이비즈니스 특징과 변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 수업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이제 12차 시 이 비즈니스의 정보 강의, 그거 들어가기 전에요. 아주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먼저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그 아이팟이 음악 산업에 가져온 변화, 그 엄청난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정말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산업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보여주더라고요.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제품 하나랑 그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가, 이걸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예전에 음반 회사들이 거의 모든 걸 쥐고 흔들던 때와는 완전 다른 세상이 열린 거죠. 예전에는 뭐 아티스트가 음반사랑 계약하고, 그럼 우리는 보통 CD 앨범 전체를 사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앨범 단위로.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한두 곡, 딱 그 곡만 듣고 싶었을 뿐인데 음반사들은 아무래도 비용 문제 때문에 정규 앨범 위주로 냈고요. 맞아요. 싱글보다는 정규 앨범이 훨씬 많았죠. 그러다가 2001년에 아이팟이 딱 등장하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원하는 노래만 쑥쑥 골라서 다운로드하는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네. 당시 자료를 보면 진짜 누구도 애플 같은 뭐랄까 컴퓨터 회사가 음악 산업 구조를 이렇게까지 근본적으로 흔들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말 재밌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디지털 다운로드가 가능해지면서 음악 산업이 큰 문제 두 가지에 딱 부딪히게 돼요. 아, 문제요? 어떤 거죠? 첫 번째는 역시 예상하시겠지만 불법 복제랑 공유 문제였어요. 그 넵스터 같은 서비스 때문에 이미 골치가 아팠는데 아이팟이랑 디지털 파일은 이걸 더 쉽게 만들어버렸죠. 그렇죠. 파일 복사가 너무 쉬워졌으니까. 네, 근데 동시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애플이 합법적인 편리함, 이걸 딱 내세우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아, 합법적인 편리함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약간의 돈을 내고서라도 합법적으로 그리고 아주 쉽게 원하는 곡을 얻고 싶어 했거든요. 그 결과로 아이튠즈가 2009년 말까지 무려 65곡 이상을 팔아치웠습니다. 와, 60억 곡이요? 진짜 엄청난 숫자네요. 그 당시에 불법 복제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합법적인 대안이 충분히 편리하면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낸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었군요. 편리함.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일부 아티스트들이 음반사라는 그 중간 단계를 그냥 건너뛰고 직접 온라인으로 음원을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직접이요? 네, 유통 과정이 확 줄어드니까 아티스트는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소비자한테 더 싸게 팔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렇겠네요. 예를 들면 아이튠즈에서 1.29달러짜리 곡이 팔리면 애플이 한 0.39달러 정도 가져가고 음반사나 작곡가, 아티스트가 합쳐서 0.9달러 정도를 가져가는 식이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아티스트가 자기가 다 만들고 유통한다면 그 0.9달러 거의 대부분을 가져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가치 사슬 재편 그런 거의 전형적인 예시예요. 하하, 가치 사슬 재편. 근데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요. 이런 직접 판매는 사실 초반에는 아주 소수의 유명 아티스트들한테나 가능했고 대부분의 좀 신인 아티스트들은 여전히 기존 유통망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모든 아티스트한테 똑같은 기회가 열린 건 아니었던 거죠. 네, 물론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제약도 당연히 있었죠. 모든 변화가 순식간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진 않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가능성 자체가 열렸다는 점이에요. 아, 가능성. 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음악을 소유하는 것에서 스트리밍으로 접근하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 확 달라졌죠. 그렇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판도라나 스포티파이 같은 서비스들이 막 등장했죠. 월정액을 내거나 아니면 광고를 보는 대신 무료로 거의 세상의 모든 음악을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심지어 오프라인 재생한다고 다운로드라는 기능까지 주니까 이게 내가 소유한 건지 아닌지 좀 애매해지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점점 희미해진 거죠. 그 수치들을 보면 이 변화가 진짜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딱 보이더라고요. 2000년에 전 세계 음악 산업 매출이 한 140억 달러 정도였는데 2008년에는 100억 달러까지 줄었고 네, 확 줄었죠. 그리고 2014년에는 드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수익이 CD 판매 수익을 넘어섰다고 하죠. 이야, 아이팟 자체는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좀 밀려났지만 그 아이팟이 시작한 혁명은 계속 이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이팟 판매량 자체는 줄었을지 몰라도 그게 음악 산업이랑 이 비즈니스에 미친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핵심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소비자의 행동이랑 산업 구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비즈니스 원리랑 연결해보면 이건 뭐랄까 기술을 통한 파괴적 혁신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의 힘 이런 걸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아이팟이랑 디지털 기술이 음악을 어떻게 유통하고 소비하고 또 그 산업 구조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는지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비즈니스가 기존 산업에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는 이런 기술들은 또 어떤 다른 산업들을 이런 식으로 어쩌면 우리가 아직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을까요? 아, 관심 있는 분야나 아니면 지금 몸담고 있는 그 영역에서는 혹시 어떤 변화의 조짐 같은 게 보이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좀 곱씹어보는 것도 꽤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기술이 산업 지형도를 끊임없이 바꾸고 있다는 사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아이팟과 음악 산업 사례를 잘 참고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12차 시 이비즈니스의 정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오셨나요? 이번 사례에서 우리는 아이팟이 음반업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기술은 산업의 지형도를 바꾸며 기존 기업들을 위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비즈니스가 산업을 어떻게 바꿨고 지금도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비즈니스의 개념과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기업의 활동은 대부분 디지털 기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인 거래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비즈니스이며 기업의 운영, 고객 관리, 정보의 흐름을 모두 온라인 환경에서 수행하는 새로운 경영 형태를 의미합니다. 먼저 시장의 개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의 모습이 함께 보입니다. 이 두 장면은 우리가 이야기할 시장의 변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과거의 시장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물건을 사고 파는 물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은 인터넷 속으로 옮겨왔습니다. 우리는 집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식료품을 주문하고 해외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의 박사 논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사용자 후기 연구였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당시에는 주로 카메라처럼 규격이 정해져 있고 직접 보거나 만지지 않아도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제품들이 거래되었습니다. 야채나 과일, 계란 같은 신선식품이나 의류는 온라인으로는 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사야 하는 신선식품도 사용자들의 후기와 평점을 바탕으로 믿고 구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물리적 시장을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시장을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현대의 시장은 가치가 교환되고 새로운 정보가 끊임없이 생성되는 지능형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선호, 후기, 검색 기록 같은 다양한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이 정보들은 다시 다른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기업은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해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국 시장은 단순한 교환의 장을 넘어 가치와 정보가 순환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지식 생태계로 진화한 것입니다. 시장의 본질은 여전히 사람과 사람의 교환에 있지만 그 교환이 이제는 정보와 데이터의 흐름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바로 이비즈니스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며 오늘날 디지털 경제의 근본적인 힘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왼쪽에는 이비즈니스의 협의의 의미, 오른쪽에는 광의의 의미가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협의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의 이비즈니스는 전자상거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인터넷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활동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하거나 앱을 통해 음식 배달을 주문하는 것도 전자상거래입니다. 또한 항공권을 예약하고 디지털 음악을 결제해 다운로드하는 행위도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협의의 개념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협의의 이 비즈니스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이 비즈니스의 시작일 뿐입니다. 기업들이 더 나아가 내부 업무나 고객 관리, 정보 분석 등에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비즈니스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바로 그 확장된 의미가 다음에서 설명할 광의의 이 비즈니스입니다. 이 비즈니스의 광의의 의미는 단순히 거래를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거래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검색,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급망을 자동화하거나 온라인 주문 처리 시스템, 온라인 고객 관계 관리, 온라인 인력 관리와 같은 활동이 모두 이 비즈니스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이 비즈니스는 전자상거래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협의의 이 비즈니스가 거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광의의 이 비즈니스는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더 잘 이루어지게 하는 기업 내부의 모든 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 비즈니스의 개념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 발전 과정을 시대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부분은 웹 기반 이전의 이 비즈니스, 즉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1970년대와 함께 EDI와 EFT라는 용어가 보입니다. 이 시기는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전이지만 기업들이 이미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를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먼저 EDI, 즉 전자문서 교환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기업들이 주문서, 청구서 같은 문서를 종이 대신 전산망을 통해 주고받는 기술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하지만 당시로서는 팩스 대신 컴퓨터로 문서를 주고받는다는 발상이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EDI가 나오기 이전에는 어떻게 문서를 주고받았을까요? 1970년대 말에는 거래 문서를 디스크에 담아 트럭으로 배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분실의 위험도 컸을 것 같고 서류를 주고받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EDI가 등장하면서 하루 걸리던 거래가 몇 분 만에 끝난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이 비즈니스가 처음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1970년대가 거래의 전자화를 시도한 시기였다면 1980년대는 기업 간의 정보 교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시기였습니다. 화면을 보면 이메일, 조직 간 정보 시스템 iOS, 그리고 칼스가 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1980년대 이 비즈니스 발전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먼저 이메일의 등장입니다. 이메일은 단순히 메시지를 주고받는 수단을 넘어 기업 간의 업무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이전에는 전화나 팩스로 하던 업무를 이제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이메일 사용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만 처음 생겼을 때 기업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기업들은 이메일이 처음 등장했을 때 문서를 화면으로 주고받는 게 안전할까라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곧 업무 속도가 월등히 빨라지면서 대부분의 기업이 이메일을 필수 도구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iOS, 조직 간 정보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기업들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주문, 재고, 생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념이 나중에 공급망 관리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스 컴퓨터 지원 물류체계는 미국 국방부가 군수품 조달 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이 민간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물류 산업의 자동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지금의 ERP나 SCM 시스템이 탄생하기 전 단계로 기업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디지털 협업이 시작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1980년대가 기업 간 협업의 시기였다면 이제 1990년대는 인터넷이 소비자에게 열리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화면 오른쪽을 보면 넷스케이프 화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넷스케이프를 기억하시나요? 이것을 안다고 하면 나이가 들통나는 건데요. 넷스케이프는 1994년에 등장한 세계 최초의 상용 웹브라우저입니다. 이 브라우저의 등장으로 일반인들도 웹에 접속해 정보를 보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웹 기반 이비즈니스의 태동기라고 부릅니다.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소비자들은 기업과 직접 연결되었고 온라인에서 상품을 찾아보고 주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인터넷으로 처음 물건을 샀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신기하거나 혹은 불안하지 않았나요?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아버지가 80세 중반이신데 은행 앱을 깔고 이체를 실행하려고 하면 불안해 하십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컴퓨터로 결제하는 게 과연 안전할까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기술이 발전하고 경험이 쌓이면서 온라인 거래는 점점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용하시다 보면 신뢰하기 시작하시겠죠? 아무튼 새로운 기술은 항상 의문과 불안을 야기하지만 많은 경험과 안전성 검증을 통해 보편화된 기술로 자리 잡습니다. 이때 1995년쯤 아마존이 온라인 서점을 열며 책도 인터넷으로 살 수 있다는 개념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또한 델 컴퓨터는 소비자가 직접 제품 사양을 선택해 주문할 수 있는 맞춤형 온라인 판매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지금의 직접 주문 제작 D2C 모델의 시초였습니다. 이 시기에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이 비즈니스는 기업 간 거래를 넘어 기업과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1990년대 초반에는 사람들이 온라인이 더 편리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이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태어난 태동기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1990년대 초반이 이 비즈니스의 시작이었다면 이제 1998년부터 2001년까지는 폭발적인 성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당시의 닷컴 버블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에는 웹 기반 이 비즈니스 기업들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인터넷으로 무엇이든 팔 수 있다는 기대 속에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이베이, 야후, 넷스케이프 같은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기에 닷컴 기업들이 왜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다가 또 한순간에 무너졌는지에 대해 들어본 적 있을까요? 맞습니다. 당시에는 기술보다 시장 기대가 너무 앞서 있었습니다. 사업의 수익 구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품이 꺼지자 수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이른바 닷컴 버블 붕괴는 2000년을 기점으로 일어났습니다. 요즘 AI 기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커지면서 AI 버블이다 아니다 라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논의를 할 때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2000년 초 시기를 회상하기도 합니다. 2001년도쯤에는 미국의 나스닥과 한국의 코스닥 지수가 폭락하면서 인터넷 기업들이 대규모로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 중심이 아니라 경영 주도 방식, 즉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 있는 비즈니스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시기는 2001년 이후 닷컴 버블 이후의 안정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생존한 기업들이 새로운 전략으로 시장을 재편했습니다. 이 비즈니스는 이제 단순히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수준을 넘어 고객 맞춤형 서비스, 물류 혁신, 데이터 분석 기반 경영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과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온라인 쇼핑이 당연한 일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신뢰 때문입니다. 상품 후기, 안정 열제, 빠른 배송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소비자들은 온라인 거래를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베이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1995년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온라인 경매 플랫폼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였죠. 2001년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우리나라에도 진입하였습니다. 2001년 이후 사용자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닷컴 버블을 무사히 넘긴 기업 중 하나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세계 최초의 온라인 서점으로 인터넷 상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책을 인터넷으로 살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마존은 고객 후기와 빠른 배송, 합리적 가격으로 신뢰를 얻으며 이 비즈니스 시대의 문을 연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2000년대 초반 싸이월드나 블로그를 기반으로 한 미니 쇼핑몰들이 나만의 가게를 꿈꾸게 하며 수많은 청년 창업자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 비즈니스가 대기업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확장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2001년 이후 안정기를 지나 2006년 이후에는 인터넷 환경이 더욱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상거래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면 여러 가지 상거래 유형이 보이는데요. 소셜 커머스, 큐레이션 커머스, 미디어 커머스입니다. 이 시기는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 취향, 경험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선 소셜 커머스는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친구 추천이나 공동 구매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그루폰, 한국의 쿠팡과 티몬이 이 모델로 성장했습니다. 그루폰은 2008년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서비스로 오늘의 공동구매 상품을 하루에 한 가지씩 제한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식당이나 미용실, 영화관 티켓 등을 정해진 시간 동안 함께 구매하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즉, 많이 보이면 싸게 산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모델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단 2년 만에 미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이 성공 사례는 곧 한국에도 전해졌습니다. 바로 쿠팡과 티몬이 그루폰의 모델을 벤치마킹한 기업들입니다. 쿠팡과 티몬은 2010년경에 등장했습니다. 초기에는 오늘의 공동구매 중심이었지만 쿠팡은 빠르게 방향을 바꾸어 로켓 배송으로 대표되는 물류 중심의 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즉, 쿠팡은 할인보다 배송 경험을 혁신한 사례입니다. 반면 티몬은 티켓 공동구매에서 출발했고 계속 유지했습니다. 영화, 공연, 여행 상품 등 경험형 소비 중심의 거래가 특징이었습니다. 이처럼 티몬은 가격 혜택보다 새로운 서비스 경험을 앞세웠습니다. 친구가 샀으니 나도 믿고 사는 이런 사회적 신뢰가 거래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의 또 다른 변화는 큐레이션 커머스의 등장입니다. 당시 온라인에는 너무 많은 상품이 쏟아졌습니다. 소비자들은 뭘 사야 하지 보다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는 선택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큐레이션 커머스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무조건 많은 상품을 보여주는 대신 소비자의 취향과 데이터를 분석해 어울리는 상품을 선별해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에게 맞는 상품을 우리가 골라드립니다. 이런 메시지가 이 시기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길트그룹입니다. 길트는 명품 브랜드를 한정 기간 동안 초대받은 회원에게만 할인 판매하는 큐레이션형 쇼핑몰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11년경에 29cm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무신사가 인수하였지만 초기에는 당신의 취향을 큐레이션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해서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브랜드 스토리와 에디터 추천 중심의 콘텐츠형 쇼핑 플랫폼이었습니다. 판매보다는 좋은 브랜드를 발견하는 경험을 강조했던 대표적인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스토리를 읽는 쇼핑의 대표적 모델로 꼽힙니다.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미디어 커머스의 등장입니다. 말 그대로 콘텐츠를 통해 물건을 파는 방식입니다. 이전까지는 단순히 이 상품이 얼마입니다 라는 식의 판매였다면 이제는 이 상품이 왜 좋은지, 어떻게 쓰면 더 유용한지를 이야기와 이미지, 영상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개념은 사실 TV 홈쇼핑에서 출발했습니다. TV 홈쇼핑을 보면 진행자가 직접 제품을 사용해보며 이야기하듯 설명하고 시청자들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이때 이미 스토리텔링이 곧 판매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이후 2006년 무렵부터는 블로그와 카페, 그리고 초창기 유튜브를 중심으로 비슷한 형태의 콘텐츠형 커머스가 확산되었습니다. 유튜브가 2005년에 설립이 되었죠. 예를 들어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에 사용자가 제품을 리뷰하거나 사용기를 올리면 그 글이나 영상을 본 다른 소비자들이 신뢰를 갖고 구매했습니다. 즉, 사람의 경험이 광고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존은 2006년 이후 인플루언서 프로그램을 통해 유튜버와 블로거가 자신의 콘텐츠 안에서 제품을 소개하고 그 링크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즉, 콘텐츠 제작자가 곧 판매자가 되는 미디어 기반 상거래 모델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2010년 이후 스마트폰과 SNS로 이어지면서 지금의 실시간 라이브 커머스나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2010년대는 이 비즈니스가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시기입니다. 2007년 아이폰이 나오고 2010년에 저렴한 스마트폰과 3G나 4G 무선 인터넷 환경이 빠르게 구축되면서 2010년 이후는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중심의 모바일 커머스 시대로 이동한 시기입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PC 앞에 앉아 쇼핑하지 않았죠.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모바일 커머스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SNS를 기반으로 한 소셜 커머스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쿠팡, 티몬, 위메프 같은 플랫폼이 대표적이죠. 앞에서 본 그루폰의 뒤를 이어서 티몬, 위메프와 같은 플랫폼에서 공동구매, 타임특가와 같은 실시간 소셜 판매 방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2010년대의 커머스의 키워드는 편리함과 속도였습니다. 이 시기 소비자는 어디서든 쇼핑할 수 있는 자유를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2020년대의 이 비즈니스는 단순히 거래가 아니라 경험과 관계의 시대, 개인화와 지속 가능성을 향한 커머스로 진화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가 소셜 커머스의 확장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실시간 방송과 소통을 통해 고객이 참여자가 되는 새로운 거래 형태입니다. 네이버 쇼핑 라이브나 카카오 쇼핑 라이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AI 커머스는 인공지능이 개인의 취향과 구매 이력을 분석해 가장 어울리는 상품을 추천하며 맞춤형 소비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리커머스, 즉 중고거래와 리셀 중심의 순환형 커머스가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구독경제는 정기 배송과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죠. 컬리, 쿠팡, 와우,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2020년대 커머스는 AI와 데이터,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더 개인화되고 가치 지향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1970년부터 현재까지 시대 흐름에 따라 이 비즈니스를 이커머스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 비즈니스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기술의 발전입니다. 먼저 탐색하기 쉬운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의 등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PC에서만 접속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쇼핑과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즉, 사용자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대역폭의 확장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데이터 전송이 원활해지면서 동영상, 이미지, 실시간 방송 등 풍부한 콘텐츠를 이용한 이 비즈니스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상호 운용성입니다. 이는 서로 다른 시스템이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하나의 계정으로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호 운용성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집에서는 노트북으로 쇼핑을 하고 길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결제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상호 운용성 덕분입니다. 즉, 이 비즈니스의 성장은 단순히 인터넷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플랫폼과 네트워크, 그리고 기기의 통합이라는 기술적 기반 위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비즈니스가 진정으로 성장하려면 많은 사용자가 한꺼번에 참여해야 하는 사회적 요인도 필요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서비스를 함께 사용할 사람이 없다면 비즈니스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임계 사용자 수, 크리티컬 마스입니다. 임계 사용자 수란 어떤 서비스가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자 규모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 앱이 막 생겼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주문하는 고객은 많은데 식당이 없다면 앱을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식당만 많고 주문하는 고객이 없다면 역시 서비스는 유지되지 못합니다. 즉,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일정 수준 이상 모여야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한 SNS에 친구 5명만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그 SNS를 계속 이용하겠습니까? 아마 금방 흥미를 잃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일정 수를 넘어서는 순간 서비스는 스스로 확산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시점을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비즈니스 기업들은 초기에 이 임계 사용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 무료 체험, 이벤트, 친구 추천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결국 임계 사용자 수를 확보하는 것이 이 비즈니스 성공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 비즈니스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기반과 임계 사용자 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활성화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한몫을 합니다. 네트워크 효과 대신 네트워크 경제라는 말도 하는데요. 사용자가 모인 네트워크 자체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개념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화면에 보이는 희소성의 가치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희소성의 가치는 상품이 드물수록 구하기 어려울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원리인데 이것은 전통적인 경제에서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한정판 신발이나 공연 티켓처럼 수량이 적기 때문에 비싸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가치가 부족함에서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희귀하거나 고유한 자원을 소유해서 경쟁 우위를 가져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 비즈니스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연결이 늘어날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이것이 PPT에 적혀있는 부의 가치, 즉 네트워크의 가치가 연결 노드 수의 함수로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카카오톡을 시작했을 때는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만 친구와 가족이 모두 쓰게 되면 그 가치가 몇 배로 커지죠. 이처럼 네트워크 서비스는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새로운 연결이 생기고 그 연결이 다시 다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사용자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관계가 함께 추가되므로 가치가 단순히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의 본질입니다. 또한 이 효과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많아지면 판매자도 늘고 판매자가 많아지면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져 소비자 만족도도 커집니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이 서로 영향을 주며 성장하는 구조를 플랫폼의 선순환 효과라고 부릅니다. 결국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경제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가치가 커지는 이 비즈니스의 성장 엔진입니다. 전통 경제가 희소성에서 가치를 찾았다면 이 비즈니스는 연결성에서 가치를 창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연결을 기반으로 이 비즈니스가 다른 산업과 어떻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비즈니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인 채널 압축, 즉 탈중계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는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고객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유통 구조가 보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상품이 고객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의 유통 경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로를 거치면서 수수료와 마진이 붙고 정보 전달에도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이 비즈니스는 이 중개 단계를 줄이거나 없앴습니다. 이제는 생산자가 인터넷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농부가 자신의 농산물을 오프라인 시장이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나 네이버 쇼핑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직접 올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 바로 탈중개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탈중개화된 거래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같은 경우는 전복을 생산지에서 직배송해서 먹습니다. 훨씬 더 신선하고 조금은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처럼 이 비즈니스는 정보와 거래의 디지털화를 통해 기존의 복잡한 유통 단계를 단축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구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앞에서 이 비즈니스가 유통 단계를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동차 거래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팔려면 반드시 딜러나 매매상을 거쳐야 했습니다. 가격은 불투명했고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했죠. 그런데 2000년대 초반 등장한 SK엔카가 처음으로 이런 구조를 바꿨습니다. 온라인으로 차량 정보를 올리고 구매자가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다소 오래된 사례이지만 그 이후 이 비즈니스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상징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모바일 시대에 들어서 K카와 헤이딜러로 이어졌습니다. K카는 딜러가 아닌 회사가 직접 차량을 매입 정비 판매하면서 신뢰성을 강화했고 헤이딜러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등록하면 딜러들이 실시간으로 견적을 제시하는 구조로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이 두 서비스 모두 중간 단계를 줄이고 정보를 소비자에게 돌려준 혁신적인 플랫폼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중고차를 살 때 딜러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과 앱으로 가격과 상태를 비교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러한 모델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다 되어가고
요즘 세대들은 이러한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앱 검색과 구매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를 병행하기도 할 겁니다. 아무튼 바로 이 차이가 탈중개화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중간 단계를 없앴다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정보 흐름과 권력을 바꾼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가져온 영향은 매우 큽니다. 첫째, 정보의 불균형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판매자만 알고 있던 정보가 소비자에게 모두 공개되었죠. 리뷰, 별점, 시세 데이터가 그 역할을 합니다. 둘째, 거래 비용이 줄었습니다. 수수료가 빠지고 검색과 비교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과거엔 하루 종일 돌아다니던 일을 지금은 10분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셋째, 거래의 신뢰성이 높아졌습니다. AI 인증, 안정결제, 후기 검증 시스템 덕분에 소비자들은 훨씬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지역의 한계가 사라지고 전국의, 아니 전 세계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되었죠. 결국 탈중개화는 단순히 유통 단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정보의 공개와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든 변화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은 더 투명해지고 더 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유통 단계를 줄이는 탈중개화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채널들이 등장하는 채널 확장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시나요? 아닐 겁니다. 부동산 관련 여러 서비스들을 찾아갈 겁니다.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같은 플랫폼이 판매자와 구매자, 그리고 정보 제공자를 한데 연결하는 새로운 채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은 단순히 거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축적하고 분석해서 사용자에게 선택지를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판매보다는 연결과 정보 제공이 중심이 된 거죠. 이처럼 이비즈니스는 기존 채널을 단순화하면서도 새로운 채널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은 더 넓어지고 소비자는 더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채널이 확장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상품을 구매하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도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에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비즈니스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 시간과 공간의 제약 극복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왼쪽에는 전통시장 모습이, 오른쪽에는 온라인 쇼핑몰 화면이 보입니다. 이 두 장면은 이비즈니스가 만들어낸 세상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상품을 사려면 직접 시장에 가야 했습니다. 거리에 따라 이동시간이 들었고 영업시간 안에만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 어디서든 원하는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으면서 부산의 전통시장 음식을 주문하고 한국에서 해외 패션 브랜드를 클릭 한 번으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비즈니스가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무너뜨린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옷을 사본 게 언제일까요? 저의 경우는 6개월은 넘은 것 같습니다. 필요한 옷은 라이브 방송을 이용하거나 온라인으로 할인하는 상품들을 삽니다. 옷을 사러 갈 시간도 없고 온라인에는 더욱 다양한 상품을 한꺼번에 구경할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구매할 물품의 대부분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시간의 제약이 없는 소비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준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의 생산과 유통 구조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비즈니스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 극복은 기업의 생산과 경영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제품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제품 기획과 마케팅의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공급망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기업들은 필요한 자원을 실시간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자원의 조달 개방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과거에는 한 지역에서만 공급받던 부품을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든 조달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의 생산과 유통이 연결되면서 시간의 개념도 바뀌었습니다. 제품을 주문하자마자 생산이 시작되고 소비자의 피드백이 곧바로 다음 제품에 반영됩니다. 결국 이 비즈니스는 실시간 운영이 가능한 네트워크형 경제 구조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자 기업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바로 고객의 행동 데이터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웹 트래픽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것은 고객이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남기는 디지털 발자국을 뜻합니다.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고객이 언제 들어왔는지, 어떤 페이지를 봤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영수증만으로 알 수 있던 소비 행태가 이제는 클릭 하나하나로 기록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기업은 이 정보를 통해 고객의 관심사와 구매 패턴, 이탈 시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제안과 프로모션을 즉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쇼핑몰에서 신발을 둘러보다가 구매하지 않고 나가면 다음날 그 제품의 할인 쿠폰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것이 실시간 구매 행동 분석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이 비즈니스는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생각을 예측하는 비즈니스로 발전했습니다. 이 비즈니스의 또 다른 특징은 생생한 통신을 통한 1대1 마케팅입니다. 온라인에서는 고객 한 사람과 직접 연결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로열티 프로그램이나 포인트 적립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매 전략이 아니라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1대1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는 카페 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커피를 구매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특정 요일에는 할인 쿠폰을 보내주죠. 이것이 바로 이 비즈니스가 만들어낸 개인 맞춤형 마케팅 구조입니다. 또한 기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과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AI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최근 본 상품과 비슷한 제품을 추천하거나 선호하는 색상, 브랜드를 자동으로 제안하는 식입니다. 이처럼 이 비즈니스는 일방적인 광고가 아니라 소비자와의 대화형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1대1 마케팅은 어떻게 더 개인화되고 커뮤니티로 확장되고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그 변화를 보겠습니다. 앞서 1대1 마케팅의 개념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그것이 어떻게 개인화로 발전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기업은 단순히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수준을 넘어 고객의 취향과 구매 이력에 따라 완전히 다른 페이지와 서비스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은 운동화 추천 페이지가, 다른 고객은 정장 코디 제안이 메인에 뜨는 식이죠. 이렇게 구성된 것이 개인화된 쇼핑 카탈로그나 맞춤형 음원 리스트입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자 간의 관계도 강화되었습니다. 상품 후기를 공유하고 서로의 사용 경험을 이야기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새로운 마케팅 채널이 된 것입니다. 기업은 이제 한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네트워크 효과형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꼭 매장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즈니스의 또 다른 특징인 판매 거점의 불필요성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점포 임대료나 인테리어, 인력비 등 고정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온라인에서는 소규모 투자만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진 것이죠. 화면에 보시면 상호 보완형 결합, 번들링의 예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과 항공권을 함께 판매하거나 차량 렌탈과 보험을 패키지로 묶는 방식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서비스지만 함께 묶으면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항공권 예약 시 날짜 변경이나 환불 보장 같은 부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온라인 환경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래 방식입니다. 결국 이 비즈니스는 판매 공간이 아니라 연결된 서비스 속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앞의 내용에 이어 이번에는 이 비즈니스가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결합과 확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호 보완형 결합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과 아이튠즈처럼 기기를 판매하면서 동시에 콘텐츠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이 방식은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또 하나는 오프라인 자산과 온라인 상품의 결합입니다.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오프라인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교환하는 방식이죠. 오늘날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나 무인 픽업 서비스가 바로 이런 예입니다. 이처럼 이 비즈니스는 전통적인 판매 거점을 없앤 것이 아니라 온 오프라인을 융합한 새로운 거점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기업은 공간을 줄이면서도 고객 접점을 늘리는 방식으로 효율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비즈니스의 핵심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론 채널 압축, 즉 탈중개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면서 거래 과정이 간소화되었습니다. 둘째론 채널 확장으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해 시장 참여의 기회를 넓혔습니다. 셋째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져 언제 어디서든 거래와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넷째로 고객의 구매 행태 분석이 쉬워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해졌고, 다섯째로 1대1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와의 관계가 실시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여섯째, 판매 거점이 불필요해지면서 소규모 투자로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이 비즈니스가 요즘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즈니스의 중심은 데이터로 옮겨가고 있고 이것은 AI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은 AI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고객에게 맞는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화면의 예시를 보면 네이버 쇼핑에 맞춤형 큐레이션 피드, 무신사의 스타일 추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자에게 다른 화면과 상품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최근 운동화를 검색한 고객에게는 스포츠 브랜드 광고와 관련 상품이 노출되고 패션 소품을 본 고객에게는 스타일링 제안이 뜨는 식이죠. 즉 같은 사이트라도 사용자마다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맞춤화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고객이 느끼는 나를 이해하는 서비스라는 신뢰로 이어집니다. 결국 데이터 기반 개인화는 이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개인화와 함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윤리적 소비와 ESG 커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소비의 기준은 가격에서 가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화면의 예시처럼 미백이나 화장품 브랜드 미샤는 친환경 포장을 도입하고 중고나라와 번개장터는 재사용 문화를 확산시키며 자원순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직결됩니다. 소비자는 이제 제품의 품질뿐 아니라 그 회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결국 이 비즈니스의 미래는 기술 중심이 아니라 가치 중심의 비즈니스, 즉 지속 가능성과 신뢰를 함께 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비즈니스의 개요와 주요 특징과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즈니스는 단순히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통해 거래의 구조 자체를 혁신한 비즈니스 방식입니다. 채널이 압축되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졌죠. 이 변화는 단지 과거의 온라인 상거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AI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 예를 들어 쿠팡의 자동화 물류, 네이버의 개인화 쇼핑,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까지 모두 이 비즈니스가 만들어 놓은 디지털 경제의 토대 위에서 발전한 결과입니다. 결국 이 비즈니스는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과 데이터, 신뢰가 중심이 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혁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비즈니스의 유형과 모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졸고 있는 와중에 1강이 끝났다면 지금 2강을 듣지 마시고 세수하고 와서 다시 수업을 듣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 1강에서는 이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특징이 어떻게 디지털 경제의 변화를 이끌었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를 하였는데,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잠을 깨고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 비즈니스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즉 누가 누구와 거래하며 어떤 구조로 가치를 주고받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비즈니스의 유형을 이해하고 대표적인 형태를 설명할 수 있는 것. 둘째, 현재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주요 이슈를 파악하는 것. 다시 말해, 이 시간의 핵심은 이 비즈니스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두 가지 큰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즈니스의 유형, 두 번째는 이 비즈니스의 이슈입니다. 먼저 이 비즈니스의 유형에서는 기업, 정부, 소비자 간 거래의 관계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보고 각 유형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 등장하는 이슈를 다룹니다. 이제 이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할 준비가 되셨나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비즈니스의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즈니스는 누가 누구와 거래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바로 이 거래 주체의 관계를 기준으로 이 비즈니스의 유형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는 이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분류 체계를 보여줍니다. 세로축은 판매자, 가로축은 구매자입니다. 여기서의 판매자와 구매자의 구분은 물리적인 제품을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의 의미도 있지만 누가 누구에게 가치를 제공하느냐의 관점도 포함합니다. 정부는 거버넌스의 약자인 G, 기업은 비즈니스의 약자인 P, 소비자는 컨슈머의 약자인 C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세 주체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유형의 약자가 적힙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기업과 거래하는 형태는 G2B, 기업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는 B2C, 소비자끼리 거래하는 경우는 C2C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이 전통적인 구분을 넘어서 B2B2C, C2B, D2C 같은 다양한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기술의 발전으로 거래 경로가 짧아지고 참여자가 다양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비즈니스의 유형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에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익숙한 유형인 B2C, 즉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B2C, 즉 기업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음식 배달 서비스, OTT 구독 서비스 등이 모두 B2C에 해당합니다. B2C의 핵심은 대규모 소비자 대상의 직접 판매 구조입니다. 기업은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제품을 소개하고 주문, 결제, 배송, 고객 서비스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이 덕분에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을 떠올려 볼까요? 그 경험이 바로 B2C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유형은 디지털 결제, 물류 자동화, 그리고 AI 추천 시스템 등과 결합하면서 더 효율적이고 개인화된 거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B2C의 실제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듯 기업은 자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직접 제품을 판매하고 결제와 배송 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쿠팡, 11번가, 이마트몰, 올리브영몰 같은 곳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고르고 결제하면 기업이 직접 물류창고를 통해 배송까지 진행합니다. 이런 방식은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서 거래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동시에 높입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온라인 고객 서비스가 결합되어 주문 처리, 반품, 교환 등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관리됩니다. 결국 B2C는 단순한 판매 채널이 아니라 고객 경험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는 플랫폼 기업이 판매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연결하는 B2B2C 구조, 즉 입점형 B2C의 확산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마켓플레이스는 기업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되 플랫폼이 거래 환경을 대신 제공하는 구조죠. 이처럼 B2C는 가장 익숙하지만 플랫폼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가장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 형태입니다. 화면을 보면 왼쪽에는 웹 기반의 소비, 오른쪽에는 개인화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오늘날 B2C가 성장한 핵심 요인입니다. 먼저 웹 기반 소비는 소비자가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하며 구매 결정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기업은 이 과정에서 UX, 사용자 경험과 결제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다음으로 개인화 마케팅은 AI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취향에 맞춘 상품과 콘텐츠를 자동으로 제안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쿠팡이 보여주는 이 상품을 본 고객은 이런 제품도 봤어요 라는 문구 또는 마켓컬리의 추천 장바구니 기능이 대표적이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쇼핑몰을 둘러보다가 다음날 SNS를 하고 있는데 어제 본 그 제품에 대한 광고가 뜨는 것을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개인화 마케팅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B2C는 단순히 판매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관계를 설계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기업이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와 만나는 D2C 모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살펴볼 유형은 D2C, Direct to Consumer, 즉 제조업체가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과거에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도매상과 소매점을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브랜드가 자체 웹사이트나 온라인몰을 통해 소비자와 바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은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나요? 그 경험이 바로 D2C 모델의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닷컴이나 무신사 스탠다드, 그리고 애플스토어가 대표적인 D2C 사례입니다. D2C의 특징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핵심 키워드는 중간 유통 단계의 축소, 고객 정보의 직접 확보, 그리고 브랜드 통제력 강화입니다. 첫째는 유통 단계의 축소입니다. 기존에는 제조업체가 도매상과 소매점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직접 온라인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통비용이 절감되고 제품 가격을 경쟁력 있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고객 정보의 직접 확보입니다. 중간 유통이 사라지면서 기업은 고객의 구매 시점, 선호 제품, 재구매 이력 같은 정확한 데이터를 스스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마케팅 전략과 상품 기획에 매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셋째로 브랜드 통제력 강화입니다. 기업이 고객 접점을 직접 관리하면서 자사 브랜드의 이미지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D2C는 유통의 단계를 줄이는 동시에 고객과 브랜드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이 비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B2B, 즉 기업 간 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B2B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재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완성품을 제조하는 기업에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도매상과 소매점 간 거래처럼 사업자 간의 대규모 거래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거래가 전화나 문서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전자 데이터 교환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주문, 계약,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업 중 다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이 있을까요? 코트라의 바이코리아,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고비즈코리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플랫폼들은 국내외 기업들이 제품 정보를 등록하고 바이어나 구매 기업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바이어가 한국의 특정 산업 제품을 찾을 때 검색을 통해 관련 기업을 바로 찾을 수 있고 거래 제안이나 상담이 온라인으로 즉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거래의 편리함뿐 아니라 신뢰와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증 정보, 품질 보증, 납기 이력 같은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거래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이처럼 B2B 플랫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국내외 기업을 연결하는 디지털 무역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B2B는 점점 더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B2B 마켓플레이스의 형태와 구매 방식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을 먼저 볼까요? 수직적 마켓플레이스와 수평적 마켓플레이스라는 두 가지 구분이 보입니다. 먼저 수직적 마켓플레이스는 특정 산업에 특화된 시장을 말합니다. 에너지 산업, 섬유 산업, 소매업처럼 한 산업 안에서 필요한 자재나 부품, 장비를 거래하는 구조죠. 예를 들어 자동차나 반도체처럼 부품, 소재, 장비를 주고받는 산업 내 협력 관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품질과 납기, 기술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이 핵심 부품은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수평적 마켓플레이스는 여러 산업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품목을 거래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용품, 복사용지, 출장 예약, 청소 서비스처럼 모든 기업이 필요로 하지만 본업과는 관련이 없는 품목들이죠. 이런 부분은 간접 구매, 즉 외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효율적으로 조달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직접 구매와 간접 구매의 차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직접 구매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자재를 공급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로 수직적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루어지죠. 반면 간접 구매는 운영에 필요한 범용 품목을 카탈로그처럼 온라인에서 선택해 주문하는 형태입니다. 수평적 마켓플레이스의 전형적인 방식이죠. 기업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의 핵심 경쟁력에 관련된 품목은 직접 관리하고 운영에 필요한 일반 품목은 마켓플레이스에서 빠르게 해결하자.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기업이 모든 것을 직접 조달하려 하면 비용과 시간이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심 영역은 수직적 직접 거래로 집중하고 비핵심 영역은 수평적 간접 거래로 효율화하는 것이 오늘날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 됩니다. 이번 페이지는 C2C,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목 아래에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이 비즈니스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C2C는 개인이 보유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개인에게 직접 거래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훨씬 안전하고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C2C의 핵심은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주는 디지털 중개입니다. 플랫폼이 검색과 매칭을 대신해주고 판매, 구매 절차를 간편하게 안내해주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C2C는 집에 있던 유휴 자산이 디지털 시장으로 이동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실제 플랫폼이 어떤 기능으로 거래를 안전하게 돕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래가 오프라인 벼룩시장이나 중고시장처럼 사람이 직접 만나서 물건을 주고받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대표적인 예로는 이베이가 있습니다. 이베이는 1990년대 중반 개인 간 거래를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가능하게 만든 서비스입니다. 당시에는 신용카드 결제와 택배 시스템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낯선 사람과의 거래는 매우 신중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베이는 경매 방식과 신뢰 평판 시스템인 별점, 후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C2C 플랫폼의 기본 형태가 되었죠. 우리나라에는 당근마켓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근마켓은 위치 기반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 근처의 사람들과 중고 물품을 거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히 거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간의 신뢰와 연결을 바탕으로 지역 커뮤니티 역할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가 크림입니다. 크림은 개인이 한정판 스니커즈를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인데 모든 거래 전 상품의 정품 여부를 검수합니다. 이렇게 플랫폼이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비싼 가격의 상품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G2C, 정부와 소비자 또는 constituent, 구성 요소 간 전자적 서비스입니다. 화면의 정의처럼 G2C는 정부가 국민과 같은 소비자에게 정보와 행정 서비스를 디지털로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민원을 접수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에는 국민 이외에도 기업 기타 기관들도 구성 요소로 포함됩니다.
G2C의 본질은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과 투명성 향상입니다. 시간, 장소 제약이 줄어들고 처리 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 행정 효율도 높아집니다. 또한 표준화된 양식과 전자서명, 전자납부가 결합되면서 오류와 대기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실제 화면 예시와 함께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G2C, 즉 정부와 국민 간의 전자적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전자정부, e-government라는 단어가 보이죠. 전자정부는 정부의 각종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통합해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정부24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금 납부, 복지 서비스 신청, 건강보험 자격 확인 등 생활에 밀접한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복지 혜택이 무엇인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 바로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G2C 서비스의 가장 큰 변화는 국민이 서비스를 받는 존재에서 스스로 행정을 이용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창구에서 서류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이제는 국민이 직접 정보를 찾아보고 온라인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이 대응형 서비스에서 참여형 서비스로 발전한 것이죠.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고 어떤 점이 또 달라졌을까요? 바로 행정의 투명성도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모든 처리 과정이 디지털로 남기 때문에 부패나 누락의 가능성이 줄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G2C는 정부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변화일 뿐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참여를 동시에 높인 디지털 혁신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C2B, 소비자가 기업에 가치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화면의 정의처럼 개인이 기업에 콘텐츠, 리뷰,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창작물, 아이디어로 협업에 참여하는 형태가 포함됩니다. 기존의 일방향 B2C와 달리 C2B는 소비자가 가치 창출의 주체로 올라옵니다. 기업은 소비자의 의견과 데이터를 제품 기획, 마케팅에 적극 반영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자발적 참여와 보상 설계입니다. 참여가 늘수록 더 나은 데이터와 창작물이 모이고 이는 다시 제품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가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C2B, 즉 소비자가 기업의 가치 창출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소비자가 가치 창출에 주체로 참여한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오죠. 이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행동 속에도 이런 참여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SNS에 제품을 올리고 친구들이 좋아요를 눌렀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게시물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그 브랜드를 대신 홍보해주는 소비자 생성 콘텐츠가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별도의 광고비를 쓰지 않아도 소비자가 만들어준 콘텐츠 덕분에 자연스럽게 인지도가 높아지죠. 이게 바로 C2B의 첫 번째 모습, 소비자가 광고의 주체로 참여하는 장면입니다. 또 요즘 기업들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자주 합니다. 이들은 기업이 만든 완성된 광고가 아니라 본인만의 시각과 언어로 제품을 소개하죠.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반응, 댓글, 리뷰가 실시간으로 쌓이면서 기업은 어떤 메시지가 효과적인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결국 소비자가 데이터 제공자이자 콘텐츠 제작자로서 제품 개발과 마케팅의 일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리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남긴 한 줄 후기, 별점 하나가 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리뷰 데이터를 수천 수만 건 모으면 기업은 제품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다음 버전의 개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죠. 이렇게 소비자는 구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제품의 품질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란 쉽게 말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보면 6가지 모델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정보 중개인, 콘텐츠 제공, 교환,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소셜미디어, 비즈니스 인프라 제공 이렇게 6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이 분류는 이 비즈니스가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줍니다. 어떤 모델은 직접 제품을 판매하고 어떤 모델은 정보나 콘텐츠를 제공하며 또 다른 모델은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모델을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소매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가장 익숙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로 기업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화면의 표를 보면 설명과 중요한 포인트가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상품 판매뿐 아니라 주문, 결제, 배송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에서 통합 관리된다는 점입니다. 국내 예시로는 쿠팡이 대표적입니다. 쿠팡은 자체 물류센터와 로켓 배송 시스템을 통해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하는 신속함으로 시장의 기준을 바꿔놓았습니다. 또한 마켓컬리는 신선식품 배송이라는 어려운 영역에서 정확한 시간, 온도, 품질 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얻었습니다. 무신사 역시 브랜드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구조로 패션 시장의 유통 단계를 단축시켰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LL빈, 베스트바이, 스테이플스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온라인 소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며 소비자는 더 빠르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온라인 소매 모델의 경쟁력은 가격이 아니라 경험에 있습니다. 즉, 얼마나 빠르고 신뢰성 있게 제품을 전달하느냐, 그 경험이 곧 브랜드의 가치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번에는 정보 중개인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여러 공급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소비자가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다나와나 에누리 같은 사이트는 컴퓨터 부품이나 가전제품의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해주죠. 소비자는 직접 여러 쇼핑몰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가장 저렴한 가격, 배송비, 후기 등을 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트리플 같은 여행 플랫폼이 있습니다. 호텔, 항공권, 관광지 티켓 정보를 종합해 보여주고 예약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죠. 즉 정보 중개인은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지만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연결자 역할을 합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이 모델의 핵심은 정보의 신뢰성과 업데이트 속도입니다.
소비자는 단 한 번의 검색으로 수십 개의 선택지를 비교하고 기업은 그 안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려 노력합니다. 즉, 정보가 곧 경쟁력이 되는 모델이죠. 이번 모델은 콘텐츠 제공 모델입니다. 이 유형은 물건을 판매하기보다 정보나 지식을 콘텐츠 형태로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네이버 뉴스, 유튜브, 티빙, 왓챠 등이 있습니다. 뉴스, 영상, 음악, 게임, 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자산이 거래되죠. 이 회사들의 수익 모델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광고 수익이나 구독료를 통해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는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어 올릴 수 있고 시청자가 많을수록 광고 수익이 발생합니다. 또 왓챠나 티빙은 사용자의 시청 이력을 분석해 개인화된 추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죠. 이 모델의 중요한 포인트는 소비자 참여형 콘텐츠입니다. 이제 기업만 정보를 생산하지 않고 소비자도 콘텐츠를 만들어내며 그 자체가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즉, 콘텐츠는 곧 경험이며 경험이 수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교환 모델, 즉 플랫폼을 통해 상품 서비스 자산이 교환되는 구조입니다. 이 모델의 대표적인 예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크몽, 숨고 같은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크몽은 디자이너, 번역가, 개발자처럼 자신의 전문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빠르게 찾고 개인은 자신의 역량을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죠. 중고나라나 번개장터는 물건 중심의 교환 모델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교환하면서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순환경제의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모델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바로 소유보다 이용에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자원을 교환함으로써 효율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환 모델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경제 습관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사용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관계를 형성하며 정보나 콘텐츠를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네이버 카페, DC인사이드, 인스타그램, 블라인드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회원들이 직접 콘텐츠를 올리고 댓글이나 피드백을 통해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중요한 마케팅 채널이 되었습니다. 브랜드가 소비자와 직접 대화하고 해시태그나 릴스 영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죠. 이 모델은 단순한 소통의 공간을 넘어 신뢰와 영향력이 형성되는 경제적 생태계로 발전했습니다. 즉, 사람의 연결이 곧 비즈니스의 자산이 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인프라 제공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 결제 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등 기술 기반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예시로는 카카오페이, 토스페이먼츠, 네이버 클라우드, NHN커머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기업이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결제, 보안, 데이터 저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자체 서버나 결제망을 만들 필요 없이 이런 인프라 서비스를 빌려 빠르게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보이지 않지만 꼭 필요한 기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모든 이 비즈니스가 원활히 돌아가게 만드는 숨은 조력자죠. 즉, 플랫폼 생태계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온라인 서비스는 이 6가지 중 하나 혹은 복합형으로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즉, 네이버나 쿠팡 같은 대형 플랫폼도 이 기본 구조 위에 자신들만의 서비스를 더해 발전해온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이 비즈니스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볼까요?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은 제품을 들고 있는데 동시에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네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발견하면 온라인에서는 더 싸게 팔지 않을까 하고 바로 검색해보는 행동. 또는 반대로 인터넷에서 본 상품을 실제 매장에서 한번 직접 보고 사는 경우도 있죠. 이런 행동은 단순히 가격 비교가 아니라 소비자가 더 똑똑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행동은 다음 용어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소비자 행동을 지칭하는 용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쇼루밍, 역쇼루밍, 웹루밍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디서 보고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소비자 행동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을 겁니다. 매장에 가서 상품을 직접 보고 사진을 찍어두었다가 결국 집에 돌아와서 온라인에서 더 싼 가격으로 주문하는 경우 말이죠. 이런 행동을 쇼루밍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소비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체험하고 온라인에서는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구매합니다. 이 현상은 특히 전자제품, 패션, 생활용품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즉, 매장이 전시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반대로 오른쪽 그림처럼 온라인에서 제품 정보를 찾아본 뒤 실제 매장에서 제품을 직접 보고 결제했다면 리버스 쇼루밍, 다른 말로 웹루밍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쇼핑에서 상품 리뷰를 꼼꼼히 확인한 후 이마트에서 직접 제품을 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최근에는 소비자는 단순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편리함과 신뢰를 기준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구매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기업의 과제는 어느 채널이 더 강하냐가 아니라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일관된 경험을 느끼게 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비즈니스의 첫 번째 핵심 이슈입니다. 이 두 현상은 경쟁이라기보다 보완 관계입니다. 소비자는 상황에 따라 두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기업은 이런 흐름을 이해해서 고객 경험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비즈니스 확산에 대해서 기업이 갖는 가장 큰 이슈가 채널 갈등이었습니다. 이 비즈니스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은 더 이상 한 가지 판매 경로만 사용하지 않게 되었죠. 제조사가 직접 온라인몰을 열거나 소셜 커머스를 통해 고객과 바로 연결되면서 기존 유통업체와의 이익 충돌, 즉 채널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소비자가 백화점에서 제품을 살펴본 뒤 온라인 자사몰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한다면 유통업체는 당연히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 경험이 분절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옴니채널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옴니채널 전략이란 기업의 모든 채널이 통합되어 유기적으로 연동시켜 운영하는 전략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로 통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애플은 매장과 온라인에서 동일한 가격과 서비스를 유지하고 스타벅스는 앱 주문과 매장 픽업을 결합하여 일관된 고객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갈등은 PB 상품과 관련이 됩니다. 유통업체의 PB 상품, 즉 자체 브랜드 상품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PB 상품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긍정적이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납품한 유통업체가 이제는 경쟁자로 변한 셈이죠. 예를 들어 어떤 식품회사가 이마트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마트가 비슷한 제품을 노브랜드로 더 저렴하게 출시하면 제조사는 유통 채널을 통해 자신의 매출을 잠식당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처럼 PB 상품의 확대는 유통 효율성은 높이지만 공정한 경쟁과 상생이라는 측면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를 관리, 감독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 페이지는 실제 뉴스 사례를 통해 온라인 중심 소비가 오프라인 매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대형마트들이 점포를 줄이고 매출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몰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마트는 온라인몰인 쓱닷컴을 강화하며 기존 오프라인 매장의 일부를 물류 거점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오프라인의 위기가 아니라 소비자 이동 경로가 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즉, 유통의 중심이 공간에서 데이터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오프라인 기업이고 누가 온라인 기업인가를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IT를 활용한 오프라인 기업의 반격이 이어지고 있고 반대로 온라인 기업들도 오프라인 매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 유통기업인 롯데나 현대백화점은 이커머스 플랫폼을 강화하고 온라인 중심 기업인 네이버와 쿠팡은 오프라인 픽업센터나 물류창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채널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고객이 얼마나 편하게 사고 만족하느냐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형태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프라인 기업들은 IT와 체험 공간으로 무장하는 쪽으로 혁신을 진행했습니다. 이케아는 AR 기술을 활용한 앱을 통해 가구를 직접 배치해 볼 수 있는 이케아 플레이스 서비스를 운영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집 안 공간에 가상의 가구를 배치해보고 사이즈나 색상, 분위기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을 단순히 상품을 진열하는 공간을 넘어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매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쿠첸과 맥심플랜트의 오프라인 매장이 보입니다. 이 두 공간은 단순한 제품 판매점이 아니라 브랜드가 고객과 소통하는 체험형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쿠첸 플래그십 스토어는 제품을 진열해놓고 판매하는 전통적인 매장이 아닙니다. 방문한 고객이 직접 밥을 짓고 조리해보면서 쿠첸의 기술력과 맛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체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제품 설명이 아니라 경험 자체가 마케팅이 되는 공간으로 진화한 것이죠. 맥심 플랜트 역시 커피 브랜드가 만든 단순한 카페가 아닙니다. 맥심은 이 공간을 통해 브랜드의 철학, 커피의 향, 그리고 여유로운 감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브랜드 이야기를 경험하게 만드는 일종의 브랜드 문화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오프라인 매장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브랜드의 스토리와 가치를 전달하는 경험의 무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의 이런 경험이 다시 온라인 후기와 콘텐츠로 확산되며 새로운 이비즈니스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기업들이 어떻게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하는 흐름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그 반대, 즉 온라인 기업이 오프라인으로 나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신사입니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으로 출발한 무신사는 무신사 테라스를 통해 오프라인에 진출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고객이 브랜드를 직접 체험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발견하며 패션 전시나 팝업 스토어, 런칭 행사를 통해 참여자로서 머무는 공간입니다. 또한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 픽업존을 운영하며 온라인에서 주문한 상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기업들은 디지털 신뢰를 물리적 공간으로 확장하며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이 비즈니스가 고객 경험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오프라인 매장은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 브랜드 경험과 신뢰를 이어주는 새로운 접점이 되면서 기업의 경쟁력은 온라인의 편의성을 넘어 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된 경험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면서 가장 중요한 경쟁 부대가 된 곳은 물류입니다. 예전에는 로켓 배송이 시장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AI와 로봇이 결합된 자동화 물류 시스템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쿠팡은 물류센터에 로봇을 도입해 피킹과 분류 작업을 자동화했고 배민과 요마트는 퀵커머스를 통해 주문 후 10분 이내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런 혁신의 목적은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언제 어디서든 신뢰할 수 있는 구매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죠. 결국 물류는 이 비즈니스의 고객 경험을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라이브 커머스의 신뢰성 이슈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시청자가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 형태죠. 하지만 최근에는 허위 과장 광고, 불투명한 판매자 정보, 소비자 피해 보상 미비 같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부터 실시간 광고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판매자 검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단순히 잘 파는 기술보다 신뢰를 유지하는 커머스가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어야 이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요즘은 빠름보다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쿠팡은 재활용 포장재와 전기 배송차를 도입했고 CJ 대한통운은 아리백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역시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배송을 목표로 쉽멘트 제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죠. 물류 경쟁의 방향이 이제 빠름에서 친환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단순히 빠른 배송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윤리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방식까지 고려합니다. 이 비즈니스의 마지막 경쟁력은 기술과 신뢰,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조화 속에서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이 비즈니스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사례가 있을까요? 온라인 기업의 오프라인 확장 사례나 오프라인 기업이 온라인으로 확장한 사례, 또는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게시판에 공유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비즈니스의 유형과 이 비즈니스 이슈를 학습하였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비즈니스는 단순히 인터넷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고객, 그리고 사회 전체의 디지털 상호작용 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비즈니스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전자상거래와 동일한 개념이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생각해보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만 두 개념은 범위가 다릅니다. 전자상거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 초점을 둔 반면 이 비즈니스는 거래뿐 아니라 경영, 마케팅, 고객관리, 협력 등 비즈니스 전반의 모든 디지털 활동을 포함합니다. 다른 수업 시간에 전자상거래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전자상거래, 이커머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개념적으로는 차이가 있음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판매자가 기업이고 구매자가 소비자인 이 비즈니스의 대표적 유형은 어느 것일까요? 1번 B2B, 2번 C2C, 3번 B2C, 4번 G2C 중 어떤 것일까요?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 B2C, 비즈니스 투 컨슈머입니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가장 익숙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쿠팡, 이마트몰, 무신사와 같은 플랫폼들이 모두 B2C, 이 비즈니스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온라인 쇼핑의 기본 구조이기도 합니다. 즉, 오늘 배운 여러 이 비즈니스의 형태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죠. 다음 시간에는 이 흐름을 한 단계 더 확장해서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와 지식이라는 주제로 학습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의사결정에 사용되는지, 그리고 정보가 어떻게 경영 전략으로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